스웨덴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4,50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지금 당장 스웨덴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기로 인권과 복지의 천국이죠.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통합 정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서 칭찬받던 그 나라 맞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을 여는 나라, 이케아와 볼보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도대체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인권 선진국이 이민자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걸까요?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1인당 최대 35만 크로나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스웨덴 정부가 지급하던 자발적 귀환지원금은 1인당 1만 크로나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무려 35배를 올린 겁니다. 130만 원 주던 걸 갑자기 4,5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건 이게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 지원금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 돈을 받고 실제로 스웨덴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사는 나라에서 단 몇 명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35배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할 때 위로금을 두둑이 주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몇 개월치 급여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이 갑자기 35배로 뛰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계속 있는 것보다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스웨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4,500만 원을 주는 게 아깝고 부담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민자들이 계속 머무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계산한 겁니다. 이민자 한 명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거죠.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실업수당, 주택보조금,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까지 포괄적이죠. 문제는 많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스웨덴 태생 국민의 고용률은 80%가 넘는데 이민자의 고용률은 6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30%를 넘는데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해 세금은 내지 못하면서 복지 혜택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한 명이 스웨덴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평균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1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지금 4,500만 원을 주고 보내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스웨덴 정부는 이 정책에 연간 수백억 크로나를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지만 정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웨덴은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이민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바로 치안입니다. 지난 10년간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2022년 역대 최다인 6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작년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격한 규제에도 불법 총기가 넘쳐나면서 결국 총기 합법화 국가인 미국마저 제치고 OECD 총기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폭발 사건입니다. 수류탄 테러와 폭탄 공격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90건이 넘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건물 입구에 수류탄이 던져지고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상점이 폭파되는 일이 거의 매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서 앞에도 수류탄이 던져졌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경찰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스웨덴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조차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스톡홀름 외곽의 린캡이, 예테보리의 안겔레드, 말묘의 로센고르드 등이 대표적인데 갱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택시기사나 배달원들조차 들어가기를 꺼릴 만큼 치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이 바로 폭스트롯이라는 이민자 갱단입니다. 리더는 라와 마지드라는 스웨덴계 터키인인데 현재 터키로 도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터키에서 원격으로 스웨덴의 범죄 조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서 말이죠. 21세기 디지털 마피아인 셈입니다. 폭스트롯은 스웨덴 전역에서 마약 밀매, 총기 밀수, 살인 청부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네 불량배 수준이 아니라 마피아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유럽 전역에 조직이 퍼져 있고 발칸반도의 무기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청소년들을 포섭해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합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쉬운 돈벌이를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명품 옷을 사주고 최신 아이폰을 선물하면서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끌어들입니다. 스웨덴 법은 미성년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이들은 청소년을 총잡이로 활용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 체포된 총기 범죄자 중 30% 이상이 18세 미만이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살인 청부를 받아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경쟁 갱단 두목을 살해하고 약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4살 아이에게 2천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부모님은 실업 상태이고 집은 가난하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갑자기 누군가 명품 옷을 사주고 최신 아이폰을 건네주면서 2천만 원을 제안한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갱단들 간의 전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 영역 싸움을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총격전의 유탄에 시민이 사망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성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심지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총에 맞는 등 일상의 모든 공간이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최고 치안 책임자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경찰 병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스웨덴 경찰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수준인데 유럽 평균은 350명입니다.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죠. 그리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난민을 환영하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이민 정책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2015년에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난민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던 사람들, 자기 집에 난민을 재워주겠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총선을 기점으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도 우파인 원건당이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우파연합이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반이민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극단주의 정당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체 득표율 20%를 넘기며 제2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권하자마자 스웨덴의 다문화 통합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현 총리인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민자를 너무 빠르게 받아들였고 그들을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스웨덴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거죠. 관용과 포용의 나라, 난민의 피난처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난민 지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해줬다면 이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난민 지위를 얻더라도 영구 체류권을 주지 않고 임시 체류만 허가하도록 바꿨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도 대폭 제한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스웨덴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특정 지역을 범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서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고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500만 원 귀환 보조금 정책이 나온 겁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스웨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도 가족 초청으로 온 사람도 모두 해당됩니다. 물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민자를 쫓아내는 거나 다름없다. 인종차별적 정책이다 라는 비판이죠. 실제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받고 정말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스웨덴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스웨덴 학교를 다니고 스웨덴어를 쓰는 가족들은 돈을 준다고 해서 쉽게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하는 건 실제로 이민자들이 대거 떠날 거라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는 더 이상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주며 떠나라고 할 정도니 앞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 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스웨덴 정부가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실제 집행 여부나 성과보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스웨덴의 이민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스웨덴의 실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분명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선의로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통합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15년 난민위기 당시 스웨덴은 인구 대비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나라가 한 해에만 16만 명의 난민을 받았습니다. 인구의 1.6%가 한꺼번에 유입된 것인데 이는 한국으로 치면 1년에 무려 80만 명의 난민이 들어온 셈입니다. 주택이 부족해서 체육관과 컨테이너에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학교에는 스웨덴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들었고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마비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일자리였습니다. 스웨덴 노동시장은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스웨덴 사회와 단절된 채 특정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범죄 조직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청 설립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스웨덴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이민 사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스웨덴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스웨덴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 없는 관용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스웨덴은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이민자들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 통합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값진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스웨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체가 이민 정책의 실패로 비슷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